첫 번째로 왜 이 책을 쓰게 됐냐 하면은 뭐 중국이 엄청 중요한 나라라는 건 이제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특히 1992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리고 현재 세계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미중 관계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국이 되었냐? 트럼프가 그 중국을 방문해서,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고서 느끼신 게 뭘까요? 아,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맞먹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시진핑이 2012년에 그 선출됐을 때 미국한테 요구한 게 소위 신대국 관계라는 걸 요구했는데,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양대 강국이 됐으니까 서로 좀 대우를 좀 제대로 해주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미국이 그걸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이번 회담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제 중국이 신대국으로서 G2로서 트럼프가 대우를 한다,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뭐 트럼프는 앞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마음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 책은 세 번째 질문, 중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할 겁니다.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 관계는 지난 35년간 보면 한 3번 정도 바뀌었다고 보겠는데요.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한국하고 중국 경제가 교류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제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주에 많이 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봉천이라고 그랬죠. 지금 심양, 그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과 중국 본토는 교류가 많았는데 6.25 때 완전히 끊어졌죠. 그래가지고 92년 국교 맺을 때까지 거의 뭐 단절됐다가 92년에 이제 국교 정상화하고 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은 지난 3000년인지 몇 년 동안의 한중 관계에서 한국이 가장 우위에 서서, 말하자면 기술이나 기업 경영 능력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위에 섰던 시기였고,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였고요. 결국 20년의 그 좋은 시절이 끝나고 이제 2012년부터 중국이 조금씩 경쟁력이 강해지다가 이제 한 10년 후 2023년부터는 이제 중국 기업이 적어도 기업 경쟁력 면에서는 한국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됐기 때문에 한 92년부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최대 화두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에 관세부가 했고, 이 바이든이 이제 공급망 분리, 소위 디카플링을 했고, 트럼프 2기에는 다시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은 결국 미국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이나 추격을 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인 거고,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술과 장비 공급 정도 막는 거 말고는 미국이 쓸 카드가 별로 없고, 오히려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카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양국의 교섭력이 굉장히 비등비등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게 중국이 기술 강국이 언제부터 됐냐? 아주 최근입니다. 아주 최근.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이제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인풋이라는 게 R&D 지출이고 그 다음에 사람인데요. 중국의 R&D가 GDP의 2%를 넘은 게 2013년부터입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지금 한국은 5% 쓰고 있죠, 그죠? 예? 중국이 지금 3%가 아직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고등학교 출신이 50%가 대학에 진학한 게 2018년입니다. 18년.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50%가 대학에 가기 시작한 게 1995년이었는데 중국은 2018년이고,
중국에 대학 가는 사람 중에 이공계 출신이 이제 결국 중국의 R&D 핵심 요원인데 걔네들이 1년에 400만 명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좀 더 나올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대학생이 예를 들면 1년에 대학에 가는 학생이 한 1000만 명 조금 넘을 텐데 그 중에서 400만 명 이상이 이공계입니다. 그게 중국의 기술 개발 핵심이에요. 그죠? 그게 2019년입니다. 18년, 19년. 그 다음에 세계 특허에서 미국을 제친 게 2019년. 그 다음에 창업 빅뱅이 2015년. 그리고 미국에 갔던 애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것도 2015년경. 그 다음에 세계 유니콘 중에서 중국 기업의 비중이 25%를 넘는 것도 17년.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이렇게 실제로 나타난 것은 10년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럼 어떻게 2003년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중국이 2005년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중국이 1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답하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EU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한국과 일본과 EU는 경제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오래된 대기업이. 반면에 중국하고 미국은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회사들을 있잖아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뿐이 아니고 샤오미, 화웨이, 우리 책에서 지금 스터디했던 1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 모두 다 창업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세계 경제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냐, 오래된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냐, 저는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재팬 패러닥스라는 게 뭐냐면 연구 개발에 GDP의 4%까지도 집어넣고 있는데 혁신이 안 돼요. 상업화가 안 돼요. 한국은 지금 반도체 때문에 반짝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지금 GDP의 5%를 R&D에 쓰고 있는데 경제가 활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기업은 창업 세대가 주도하느냐, 오래된 관료들이 하느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오래된 임원들, 그 사람들은 현상 유지가 목표거든요. 현상 유지가 목표인 경영자들이 주도하는 기업은 혁신을 못하죠. 왜냐하면 혁신이 자기네 위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경제 약점이 있겠지만 결국 저는 중국이나 시진핑이 미국과 트럼프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그 전 주석들은 2텀씩밖에 못했는데 5년씩 2번 10년. 시진핑이 지금 3번째 하고 있나요? 네. 근데 4번째까지 할 것 내년에 지금 다시 된다는 거잖아요. 왜? 미국의 압력 때문에 중국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물론 자체적으로 2015년부터 기술 개발을 잘 하긴 했지만 결국 2017년경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압력이 중국으로 하여금 똘똘 뭉쳐서 거국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뭉치게 만들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지도자로 모시는 것이 이게 지금의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지금의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이제 AI를 주도하는 나라가 아마 승자가 되겠죠.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자원 투입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 투입만 놓고 보면 여기도 컴퓨팅 파워가 74대 14라고 되어 있지만은 대충 7대 2대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 자원의 그 비중을 보면 미국이 7, 중국이 2, 나머지 다 합친 게 1.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주도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역할 또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역할은 지난 정보혁명 50년 동안에, 그러니까 컴퓨터 PC가 개발되고, 저는 정보혁명을 92년, 93년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정보혁명이 본격화됐다고 보는데, 92년, 93년 이후에 정보혁명은 어떻게 완성됐냐? PC, 인터넷, 스마트폰 다 미국이 개발했지만 그것을 싼 제품으로 만들어준, 그래서 대량 보급을 한, 예를 들면 PC, 스마트폰, 반도체, 하드웨어를 동북아가 동아시아에서 양산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정보혁명의 완성은 북미의 소프트웨어와 동아시아의 하드웨어의 결합입니다. 동아시아가 없었으면 정보혁명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 AI도 북미와 동아시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엑스플로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 어플리케이션,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결국 분업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이 동아시아가 인풋 면에서는 미국의 침해에 못 당할지 모르지만 응용 면에서는 아마 대등한 또는 앞설 수도 있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당분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떠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제 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국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의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이미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비중이 20%로 줄었잖아요. 근데 20%라는 게 뭐냐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쯤 되거든요, GDP가. 그러면 자,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인데 한국의 수출이 20%만 중국에 간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는 굉장히 독립적인 경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분리되기 때문에 한국이 덕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그거 아니래도 기술,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전략은 뭐 그랜드 전략, 밸런싱 전략, 해칭 전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험한 세상이지만 대한민국은 괜찮은 나라다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 그럴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보조금 많이 주잖아, 거기 시장이 엄청 크잖아, 그 다음에 야 거기 과학기술 인력이 몇 명이니, 인해 전술로 다 아는데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쪽만 하는 거고요. 중앙정부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잘못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정책으로 계속 수정 보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이제 정년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김영배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거를 예시를 해놨는데, 2020년서부터 논문과 특허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 여기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사이테이션 같은 것도 포함되고 탑저널도 포함하고, 그래도 이미 중국은 1위가 돼요. 그 다음에 철강이나 조선이나 뭐 기차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뭐 스마트폰까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지금 거의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데서도 지금 사실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원장님은 낙관적이신데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AI라든가 바이오 신약,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서도 미국을 완전히 필적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달 뒷면을 처음으로 착륙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가 전기 수직 이착륙 2항 같은 그런 데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로우텍서부터 하이텍까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한 100배쯤 넓고 그 다음에 인구는 한 30배쯤 크고 뭐 GDP 규모도 10배 이상 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머리 맞대고 1대1로 붙을 이유는 그건 뭐 이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큰 국가가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최고의 혁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나? 저는 그 비결을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국가혁신 시스템이라는 개념은요, 80년대 말 90년대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개별 기업의 경쟁력 혹은 대학의 경쟁력만 가지고 그 국가가 어떻게 혁신을 많이 창출했나 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됐을 때 그게 그 혁신 성과가 이제 폭발한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구축된 혁신 환경으로서 혁신 주체들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된 제도와 조직들의 집합 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혁신 주체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혁신 주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혁신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이런 자원적 환경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이 될 거고요. 제도적 환경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혁신 주체들이 이렇게 있고요. 혁신 주체들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고 이걸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 같은 것들이 있고 인프라가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이게 국가의 역량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런 국가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랭킹을 매년 발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위포 세계 지식 재산 기구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게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는 것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5가지 인풋이 있고 2가지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은 정치, 규제, 사업 환경을 아우르는 각종 제도가 된 거예요. 혁신에 얼마나 유리하냐.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연구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수준이나 R&D 역량이 들어갈 거고, 인프라에는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생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이제 시장 성숙도는 얼마나 은행이나 금융 그 소스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역은 어떤가, 시장 규모는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사업 성숙도는 지식 근로자 비중, 산학 협력 및 해외 지식 흡수 역량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웃풋은 2가지인데, 우리가 아는 논문 특허, 뭐 유니콘 수, 첨단 산업 비중 이런 지식 기술 산출물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컨텐츠, 소프트웨어 같은 창의적 성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1년서부터 2025년도까지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예, 한국은 항상 중국보다 지금 위에 있는데요. 2021년도에 5위였다가 이 8위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4위로 올라갔고요. 중국은 12등이었다가 좀 떨어졌다가 11등, 드디어 작년에 탑10 안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은 계속 스위스가 계속 1등입니다. 스위스, 스웨덴,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 이제 랭킹 이제 탑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점수가 쭉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제도, 인적 자원 및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과 기술 산출물, 창의적 산출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은요, 아웃풋 측면에서 지식이나 기술 산출물은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왜 탑 10으로 내려갔냐 하면 가장 큰 게 요 제도적 환경입니다. 제도적 환경은 주로 서구에 있는 전문가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그게 대개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국가에서 혹은 그런 제도 환경에서 바람직한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이 불리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가 비율이에요. 근데 중국이 너무 크니까 비율로 따지면 예를 들면 규모를 놓고 보면 세계 2위지만 R&D율로 놓고 보면 우리보다 저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 결과를 보고 야, 니네 진짜 스위스가 중국보다 과학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탑 10보다는 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그 사실은 과연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나은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게 보니까 중국이 발전한 것과 국가혁신 시스템 발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연도도. 그래서 1단계는요.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과 기술의 교환이었습니다. 시장을 내줄 테니까 니네 기술 내놔. 근데 이게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들은 잘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863 프로그램이니 횃불 프로그램이니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06년도에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기획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때부터 중국이 굉장히 크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자주제 혁신 정책으로 이제 전환한 거죠. 이때 16개 거대 프로젝트와 전략신흥산업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2012년서부터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가 됐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혁신주도 발전 전략이라는 거를 해놓고 2050년도에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혁신 국가가 되겠다는 거고요. 이때 해놓은 게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산업을 창조했고 그거를 전 세계를 이제 압도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보면 중앙 정부가 설계하고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지방 정부와 기업이 그것들을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 사례가 바로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보세요. 이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R&D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의 변화를 보는데 여기 2010년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 정부의 R&D 투자보다는 지방 정부의 R&D 투자가 더 많아서 지금은 3분의 2를 지방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추격 경제였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이 이후에 탈추격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자기네가 선도하는. 보시면 이 추격 단계는요. 이 패러다임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도입하고 모방을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더 싸고 더 빠르게, 뭐 이게 이제 주였다고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뭐 내연기관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되게 이런 것들인데요. 2000년대 이후, 특히 후반 이후에는 새로운 산업, 거기는 아직 패러다임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승자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이때 여러 기술 패러다임,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순수 전기차, 수소차 이걸 다 합니다. 이 기술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승자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D도 그러니까 외국 기술의 도입보다는 자체 R&D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중앙이 시키면 그 다음에 당이 명령을 내리면 인민은 따른다가 아니라 중앙은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 실험과 실행은 지방에서 하고 그 탑다운과 바텀업이 이제 서로 만나서 피드백을 해갖고 계속 학습하는 메커니즘으로 가고 아까 얘기한 성공 사례가 이런 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2023년도에 뭘 하냐면 신형 거국 체제라는 걸 합니다. 중국이 거국 체제라고 하는 거를 3번 했는데요. 양탄 일성이라고 그래갖고 원자탄, 수소탄, 그 다음에 미사일인가요? ICBM 개발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걸 신형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거는 미들 인컴 크라이시스를 뛰어넘고 경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정치 안보적에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형거국 체제를 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 그 컨트롤 타워를 이제 공산당 차원에서 합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이게 공산당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가중점연구실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연구실들을 재편하게 되고요. 3단계로. 그 다음에 정용산학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산학연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에 국가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 그걸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그런 컨소시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는 목표나 자원 배분을 설계하고 지방정부는 정책 실험과 산업 유치를 경쟁하고 기업은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이걸 확산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신형 국가혁신 시스템은 이쪽에 공산당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정부가 있는데 이렇게 시가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부처들은 컨트롤 타워 하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실험실도 이렇게 3단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책을 쓰면서 우리 노은영 교수한테 배웠는데 이제는 더 나가서 신형거국체계가 되면서 산업, 혁신, 자금, 인재, 정책을 묶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혁신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산업체계는 공급망과 제조 생태계고 혁신은 R&D부터 실증 상용하는데 자금은 정부기금, 벤처캐피탈, 자본시장, 인재는 어떻게 양성하느냐, 어떻게 유치하느냐, 배치하느냐, 평가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핵위 과학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40만 정도를 해외 유학을 간 사람이 돼 있고요. 그 중에 140만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012년 이후에 들어온 퍼센트가 87%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왕창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핵위 과학자들이 여러 산업에서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창업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이 잘 이제 조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국가고신구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에 굉장히 많은 특구들이 있어요. 경제, 무역, 기술, 산업혁신 실험실을 해서 프리 트레이드 존이라든가 뭐 하이텍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 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국가고신구, 첨단 기술 산업개발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얘기한 국가 중점 실험실 84%를 여기 특구가 가지고 있고 R&D하고 특허의 50%를 기여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GDP의 14.3%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국가자주혁신시범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관촌, 장장 하이텍 파크, 그 다음에 셴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제는 이게 도시에서 더 나가고 광역, 그래서 베이징은 징진지, 그 다음에 현재는 외강하오 대만고, 장장은 양쯔강 그 델타 뭐 그쪽으로 이제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신구는 이 5개 혁신 사이클들이 모여서 실제로 국가적인 실험을 하는 R&D와 산업 개발에 실험을 하는 특구가 되는 거고 이 5개 혁신 체인이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핵심 통합 플랫폼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 그럴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보조금 많이 주잖아. 거기 시장이 엄청 크잖아. 그 다음에 야 거기 과학기술 인력이 몇 명이니 인해 전술로 다 아는데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쪽만 하는 거고요. 중앙정부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잘못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정책으로 계속 수정 보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기업이 이제 실행을 하고 탑다운과 바텀업이 만나서 계속 학습과 혁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돼. 사실은 중국의 기업들은 민영 기업하고 국영 기업하고 적어도 과학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걸 하는데 중국의 공산당의 리더십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한테 야 중국 공산당 굉장히 스마트해 그랬더니 너 중국 그렇게 좋으면 중국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중국한테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중국 그 리더들의 그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역량 그리고 그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옛날에 세션 C라는 게 있었거든요. 핵심 인재 관리하는 프로세스.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게 중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저 밑에 있고 지인은 저 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여기 문제점 많은데,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미션 오리엔티드 R&D 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국적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특히 정권을 뛰어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난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하고 다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정부, 연구소, 대학, 산업체에 전문가들이 진짜 모여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혁신 친화적인 제도나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타다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새로운 혁신을 하게 되면 기득권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좀 유리한 게 뭐냐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은 자꾸 견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회가 좀 있는 거고, 저는 정권을 넘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학습 체계를 갖는 팀 코리아 어프로치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배우는 레슨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최근에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났을 때 그 만찬 자리의 사진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머스크, 그 다음에 이 사람 팀쿡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자, 가운데 있는 여성은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처음에는 시계 유리 만들던 회사였어요. 시계 유리를 만들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조금 성장하게 된 계기는 모토로라가 그런 주문을 냈다고 해요. 1m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어 달라. 이 핸드폰에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어 달라.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유리 만드는 회사들이 뭐 수율이라든지 생산성 문제로 다 별로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이 회사가 끝까지 연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고 모토로라의 이제 하청업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발판의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점차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전기차, 스마트 차량 유리, 강화 유리,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로봇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되게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는, 보통 중국이 원형 테이블이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착석의 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어디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 나의 그날의 위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가 암묵적으로 조금 읽혀지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중국 정부가 이 두 사람의 이 여성을 앉힌 이유는 지금 이 렌즈 테크놀로지는 테슬라, 애플의 최대 그 유리, 강화 유리 공급상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단순한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업체였다면 지금 중국은 더 이상 그러한 하청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이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노은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의 혁신, 중국의 기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게 뭐 그냥 공산당이 다 하는 거고, 또 공산당이 정부가 중국 기업들한테 보조금 줘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 끝에 이러한 중국의 혁신 시스템은 개별 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업 몇 개, 그 다음에 혹은 배터리 기업 몇 개, 이러한 성공이 아니라 그 중국이란 나라가 정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시장, 이 유기적인 생태계가 그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테크노스테이트 차이나 책에는 총 사례가 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쟁력은 그런 개별 기업이 아니라 그 혁신 생태계에 있는데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고, 그 풀셋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분류해 놓은 전 세계 글로벌
산업 카테고리에서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급자족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의 완결성. 중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중국이란 나라가 뭘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이 각각의 공급망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긴밀하게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이제 요인이라고 한다면 산업 클러스터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절강성 이후라는 지역은 세계의 슈퍼마켓이라는 별명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면 그냥 없는 게 없네. 조그만한 그 값싼 상품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전이라는 심천 같은 곳은 전자 제품의 이제 클러스터 형성된 곳이고,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중심으로 이커머스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본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이고요. 두 번째 기술 자립형 생태계입니다. 이 기술 자립형 생태계에 큰 그 공을 세운 나라는 이제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술 자립형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독립과 생태계 확장을 이제 가속시켰다는 건데, 이 전제 하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립자강이고요. 그 다음에 신형 거국 체제입니다. 신형 거국 체제는 거국이라는 게 이렇게 나라를 들어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형이라는 앞에 말이 붙은 거는 과거의 거국은 그냥 국가가 다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강조하는 이 신형이란 건 뭐냐면은 국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신형 거국 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자립자강은 국산화죠. 기술의 국산화.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굉장히 선심 쓰듯이 엔비디아 H200 이제는 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중국의 상위 10개 기업한테만 그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 해주겠다 했더니 시진핑이 괜찮아, 됐어. 우리가 잘해볼게.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신감이 이러한 자립자강 신형 거국 체제에서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플랫폼 생활 밀착형 생태계인데, 이 플랫폼 생활 밀착형 생태계는 이제 아마 많이들 접해보신 그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틱톡 이런 거고, 이제 생활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기반 생태계. 자, 그래서 저희 테크노스테이트 차이나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중국의 그 생태계 유형을 좀 말을 하고 있고, 각각의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개씩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그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게 샤오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샤오미의 전기차입니다. 샤오미 전기차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회사가 마구잡이로 막 생겨나던 때가 2015년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차 회사들이 막 많이 생겨난 이후에는 그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역량도 안 되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시장의 어떤 공급 가행이나 이렇게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2017년부터 전기차를 그 회사가 되려면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진입 요건을 굉장히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렇게 2017년에 높여놓은 그 조건 하에서 유일하게 신규로 독립 생산 자격을 획득한 기업이 바로 샤오미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샤오미가 그 중국의 그 치열한 그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이 10년 전부터 이미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기차에 대한 최저 요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중국 소비자들은 전기차 하면은 안에 냉장고도 있고 안마 의자도 있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기본 옵션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뭔가 차별성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그러한 전기차 시장에 이 연결성, 사용자 경험에 의한 연결성이라는 차별성을 두고 시장에 진입을 했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혁신을 이룬 기업입니다. 이제 샤오미 해가지고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도 전기차를 10년 가까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전기차 연구를 포기했는데, 샤오미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샤오미의 이제 발전 연역을 좀 구분을 해놨는데, 처음에 샤오미는 이제 애플 스마트폰의 짝퉁, 약간 짝퉁같이 이제 등장을 했고, 중국에서 샤오미 스마트폰 1세대를 이제 2011년에 출시를 합니다. 이 샤오미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당시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비싸서 못 샀던 스마트폰을 중국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샤오미의 또 하나의 혁신은 그 소비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제품을 굉장히 사랑하고 샤오미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
팬클럽이 있어요. 그 고객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데 어디로 확장을 하냐면은 홈으로 확장을 합니다. 가전으로 확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나의 집, 나의 가전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말 기준, 작년 기준으로 샤오미가 이 플랫폼 연결 기기 수가 약 11억 개라고 합니다. 이거에 보면 샤오미의 그 전 세계에서 샤오미 핸드폰을 사용하는 유저가 약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 집에서 뭐 청소기, 냉장고 등등이 연결되는 뭐 그런 모든 걸 합친 게 한 11억 대 정도 되고,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연결성을 샤오미는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차량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던지는 새로운 경쟁 기준이에요. 사람, 집, 그다음에 차량, 요 세 개를 연결하는 거고, 지금 그 레이지는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내 인생 마지막 창업이다. 그리고 나는 차량을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정합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앞으로 샤오미가 연결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 차, 집, 그다음에 도시, 요 연결성이 지금 샤오미가 꿈꾸고 있는 이제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샤오미는 애플도 못했던 걸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바로 다층적인 하이브리드 생태계라고 해가지고, 가장 하단에 이제 그 전기차의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그러니까 샤오미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에 전 세계 카테고리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빠르게 연결해서 이 전기차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샤오미라는 기업도 물론 혁신적이고 여러 가지 리더십도 있었지만 중국이라는 이 생태계,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가 가진 경쟁력 덕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25년 작년에 그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순위거든요. 1위가 지금 지리 자동차입니다. 지리가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두 번째가 BYD, 세 번째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 다음에 5위가 샤오미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독특한 거는 이 탑 5 중에 지리, BYD, 그 다음에 이 상하이 자동차, 이 세 개는 굉장히 저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중국에서 보통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건 대부분 저가인데, 지금 테슬라랑 샤오미만 유일하게 저가가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샤오미의 가격 전략도 내가 테슬라 사는데 가격 돈 좀만 보태면 샤오미의 가장 좋은 버전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도 운영하는 걸로 조금 재미있는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자립형 생태계입니다. 여기에 대표 사례는 이제 화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화웨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사인데, 보통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 게 2018년 관세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전쟁이 언제부턴가 기술 전쟁으로 바뀌거든요. 그 기술 전쟁으로 바뀌는데 그 전환점에 화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상에 처음에 딱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한 국가가 그냥 하나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해냈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는 건 화웨이 그 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제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불투명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그거고, 미국과 중국이 2018년에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2019년 화웨이를 기점으로 이게 기술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재라는 것은 중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되었다. 아니라 제가 좀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트럼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트럼프 별명도 있어요. 트럼프 별명이 뭐냐면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트럼프가 중국이 이렇게 기술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미국이 막 제재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빨리 그 기술 독립을 해야겠다, 자립을 해야겠다 해서 기사를 보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35%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게 그 전년 1년 새에 10%나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스테이트 차이나의 이 책자의 부제가 국가가 설계하고 시장이 완성한다입니다. 이 화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갖는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은 그냥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를 찍어서 키웠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글로벌 기업과 싸움에서 시장에 의해 선택받은 최후의 생존자였고, 그 최후의 생존자를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기술 혁신, 기술 그 자립에 지금 선동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플랫폼 생활 밀착형 생태계로서 저희 이제 책에서 다루는 게 바이트 댄스가 있습니다. 바이트 댄스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모르는데, 틱톡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틱톡이 이 바이트 댄스가 이제 그 모회사인 그런 브랜드로 처음엔 출발을 했죠. 이걸 보면 트럼프가 처음에는 틱톡을 굉장히 금지하고 제한하고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트럼프 본인이 틱톡에다 막 춤추는 영상 올리고 본인이 이제 선거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걔를 때릴 수 없으면 그냥 합류해. 이게 당시에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이제 하나의 이제 문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산업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 운영 체제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이커머스 기업이지만 중국에서는 뭐 금융 대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이력이 없는 신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을 평가하는 대한신용평가로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소셜 기반의 금융 유통 생태계로 확장을 하고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바로 위챗이라는 겁니다. 이 위챗이 중국이 보통 소위 말하는 관시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고, 이 위챗을 쓰지 않는 사람은 중국에서는 관시라는 걸 아예 형성할 수 없다라고도 이제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중국의 플랫폼 생활 밀착형 생태계가 확장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났을 때 그 만찬 자리의 사진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머스크, 그다음에 이 사람 팀쿡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자, 가운데 있는 여성은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처음에는 시계 유리 만들던 회사였어요. 시계 유리를 만들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조금 성장하게 된 계기는 모토로라가 그런 주문을 냈다고 해요. 1m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어 달라. 이 핸드폰에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어 달라.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유리 만드는 회사들이 뭐 수율이라든지 생산성 문제로 다 별로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이 회사가 끝까지 연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고 모토로라의 이제 하청업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발판의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점차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전기차, 스마트 차량 유리, 강화 유리,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로봇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되게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보통 중국이 원형 테이블이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착석의 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어디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 나의 그날의 위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가 암묵적으로 조금 읽혀지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중국 정부가 이 두 사람의 이 여성을 앉힌 이유는, 지금 이 렌즈 테크놀로지는 테슬라, 애플의 최대 강화 유리 공급상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단순한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업체였다면, 지금 중국은 더 이상 그러한 하청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이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발언에 조금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책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중국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러한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혁신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그거를 강하게 인정을 하고,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를 직시하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한국의 생존 전략, 한국에게 적합한 어떤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더 이상 중국을 가성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잘한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지금 미국이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말인데, 중국은 크고 눈에 잘 보이는 명확한 약점을 소수로 가지고 있고, 미국은
잘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많은 작은 자잘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히토류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소수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중국을 대하는 다른 나라들은 내 약점인지 뭔지 잘 몰라요. 너무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가서 한 여러 장면 잘 말씀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대체 불가능하다. 협의체를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자.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대체할 수 없다. 그런 걸 또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CIBS의 김창현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차이나 유럽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인데요. 여기 제가 오라고 해서 우리 동문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서 여러분도 자녀분들 많이 보내시고 한국에도 챕터가 있고 하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면은 방금 노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잘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한국 어째야 되냐고 그부터 얘기하러 막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매뉴팩처링 아웃풋이니까 1750년대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제조업에서 각국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요게 이제 중국입니다. 아편 전쟁 이전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중국이 그때도 세계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산업혁명 하면서 영국이 치고 올라가면서 영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됐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과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세계 패권국이 됐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지나고는 지금 중국이 가진 위치의 정도의 세계의 공장이 미국이었던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안심했을까요? 쟤들은 그냥 공장이야.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때까지는 이게 금 본위제이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되면 무역 수지역자가 되면 금을 다 가져옵니다. 그럼 1950년대 때 45년 때는 미국이 전 세계의 금의 70%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패권 국가가 됐던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었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일본이거든요. 미국이 자기를 아웃소싱하면서 일본이 쳐와서 요때 미국과 일본의 매뉴팩처링 아웃풋에 차지하는 비율을 합하면 비슷해지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치고 왔는데 플라자 협의 때 미국이 탁 치니까 죽더라.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어도 그냥 공장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중국이 올라가는 속도가 유례없을 정도로 너무 급박해서 이거를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세계의 기술 패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업화는 세계 공장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정말 패권을 다투는 국가라면 자기들의 역사적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한국 어떻게 해야 되고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미국이 패권국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가서 10년을 돈을 잃어도 유학을 보내고 돈을 까먹어도 배우러 갔었잖아요. 지금 중국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럴 마음은 전혀 없는데 중국이 잘한다는 얘기만 하면 짜증만 나고 그거 말고 나 내일 가서 2년 3년 내에 돈 벌 방법을 찾아와 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조업과 기술에서 중국이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투자, 중국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그걸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라고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얘기만 하면 전부 다 한국의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죠. 안 죽습니다. 그런데 맨날 중국이 그럼 우린 죽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흡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그래 중국 잘났다는 얘기 말고 우리 살 방법 그렇게 우리 죽지도 않을 뿐더러 저렇게 강력한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그렇게 하룻밤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중국은 마치 서울 아파트 같다.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사야지.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안 사고 오르면 오른다고 안 사고 그럼 평생 서울 아파트 못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가장 들어갈 적기고 물론 크게 가라는 게 아닌데 협력의 파트너를 찾아야 될 시기다.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앞에 다 설명하는데 미국이 일단 우리처럼 트라이를 해봤죠. 중국을 어떻게 끊어보려고.
그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관세 때려서 중국이 그 미국 내 수입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보면 이 아세안 쪽에 전부 다 예전보다 중국에 대한 그 무역 의존도가 미국보다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사실은 관세 효과가 큽니다. 저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대부분의 그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확 올라간 거죠. 자본재가 그리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투어고 익스텐디드 됐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중국 자료가 아니고 한국무역협회 자료인데 2024년까지 보시면 전 세계 수출 시장에 품목이 한 5천 개 되는데 그중에 중국이 점유율 1등인 품목이 2천 개, 2등이 1,000개, 그러니까 3,000개, 5,000개 중에 3,000개가 중국이 1등 아니면 2등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여있는 생태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다 모여 하면 그 주에 다 있잖아요. 화상회의 안 해도 되고 시차도 없고 1차, 2차, 3차 밴드가 다 모여서 아니고 5,000개 품목이 거의 다 사실 중국에서 난다고 그러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2000년 WTO 가입하기 전까지 요 색깔은 미국이 가장 그 나라의 가장 첫 번째 트레이딩 파트너였던 나라들이고 2024년에 이렇게 뻘겋게 됐죠. 뻘겋게 됐다고 큰일 났다고가 아니고 저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더 이상 중국을 가성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잘한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성이라. 지금 미국이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말인데 중국은 크고 눈에 잘 보이는 명확한 약점을 소수로 가지고 있고 미국은 잘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많은 작은 자잘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히토류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소수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중국은 보면 EUV, 바이오 한 3-4개 그런데 극복하기 어려운 명확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을 대하는 다른 나라들은 내 약점인지 뭔지 잘 몰라요. 너무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가서 한 여러 장면 잘 말씀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대체 불가능하다. 협의체를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자.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대체할 수 없다. 그런 걸 또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최근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바뀌어서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사실 중국과 되게 협력 잘하거든요. 원래 1년 바로 위에 선배가 제일 무섭다고 일본이 한국을 끝까지 인정 못했듯이 한국이 중국을 끝까지 인정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1극 체제에서 2극 체제 혹은 아예 G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just in time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just in case잖아요. 예전에는 재고는 악이었습니다. 아주 스트림라인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just in case에서 재고는 자산입니다. 경우의 수를 남겨둬야 되는 거죠. 중국은 더 이상 월드 팩토리만 아니라 그게 최대의 시장이고 혁신의 본고장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우리는 말은 수직 계열한데 혼자 다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설계도 우리가 하고 제조도 우리가 하고 브랜드도 우리 거 해서 우리가 하는 그거를 해서 해낸 건 너무 자랑스럽죠. 상당 기간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제일 똑똑한데 제일 열심히 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옆에 어떤 나라가 너무 크고 중국 탁구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수직 계열화와 수평적 협력의 핵심은 수평적 협력은 나 혼자 다 안 먹을 게거든요. 남이랑 나눠 먹자. 그리고 그게 하려면 본사 주도형이 아니라 지역 본부 주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세계가 하나일 때는 한국의 본사에 앉아서 방향을 다 정해주는 게 먹혔는데 세계화 결국 미국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화도 있고 중국화도 있고 인도화도 있고 글로벌 사우스화도 있는 거죠. 진짜 세계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런 게 되려면 지역 본부 주도형으로 가야 되고 너무 1등 위닝 너를 부셔버리겠어 이제 이런 마음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중국의 혁신 생태계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서구에 맞춰서 바꿔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모든 나라가 중국의 의존 때문에 걱정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한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1등 위닝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위닝 R&D가 아니고 제가 스마트 R&D 하셔야 되고 플렉서블 R&D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 길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국 저렇게 잘하는데 중국 우리가 놀아주겠어? 협력하라고 했는데 누가 협력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기업들 제가 이제 강의하면 차이니즈 EMB 하면 중국 기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나라 기업이랑 경쟁하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해외 나가는 거잖아요. 중국 전체에는 우리가 줄 게 없지만 개별 기업은 자기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되었든 조그만 엣지를 줄 수 있으면 협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협력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뺏길까 봐. 중국만 나오면 기술 탈취 주고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국에 가서 싼 제품, 싼 부품 하나에서 가져오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 기술과 저 기술을 주고받을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이제는 수평적 협력의 시대가 되고 중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데 중국에 가서 나 왔어 그러면 갑자기 왔어 하고 다 그래주지 않는다는 거죠. 협력을 만들려면 결혼을 하려면 데이트 시장에도 나가고 미팅에도 나가고 다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나가기만 하면 줄 서 있을 거야.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꾸준히 나가서 만나고 무릎도 까지고 그렇게 해봐야 뭐가 있지. 예전처럼 중국에 공항에 가면 줄 서서 한국 제품 왔다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 그거를 인정하고 호흡을 길게 하셔야 답이 있다. 더 많은 말씀 안 드리고 1등 강박을 버리고 이제 스마트하게 실리를 추구하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